코로나19 비상 특집 전용후의 뉴스 온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오늘 0시 기준 9,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89명 늘어났습니다.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 관련 추가 확진과 해외 유입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겪는 코로나19 감염병 스트레스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문가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최대 승부처와 선거 전략, 이 핵심 변수인 단일화 움직임 등을 이슈토크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전용의 뉴스온 지금 바로 켜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비상 특집 이슈 온 이어가겠습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영주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이 또 주목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간호사와 미화원이 오늘 각각 한 명씩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총 확진자가 23명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병원 직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아마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방역당국은 병원 8층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달 29일 75세인 환자가 네. 양주 베스트케어 요양원에서 이제 이 병원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난 다음에 8층 병동에서 치료를 받다가 네. 4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8층 병동하고 같이 이제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8층 병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감염이 이루어졌는지 방역 당국이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 교민을 수송하기 위한 1차 전세기에 이어서 2차 전세기가 오늘 새벽 이 현지에서 이륙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죠? 네, 어제 오후에 1차적으로 전세기를 네. 통해서 309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2차 전세기를 통해서 205명이 지금 귀국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탑승객들은 1차 전세기 때와 동일하게 공항 탑승 수속 전에 발열 검사나 문진을 받았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발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일부 유증상자의 경우 터미널 내에 별도 구역의 대기실에서 머물다가 탑승을 했고요. 네. 전세기 안에서도 어느 정도 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을 해서 이제 태웠다라고 하거든요. 탑승객들은 도착을 하고 나면 일단 충남 천안에 있는 임시생활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4박 5일간 검사를 받고요. 전원 모두 이제 전원 기준입니다. 전원 모두 음성이 나올 경우에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네. 한 명이라도 양성이 나온다면 시설에 격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됐죠. 이 경찰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6명을 우선 이 검찰에 넘겼다고 그러죠? 네, 그동안 경찰이 45명을 수사하고 있었고요. 네. 그중에 6명을 먼저 검찰로 송치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39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람의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30대 남성인데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도 무려 4차례나 집을 이탈해서 지역에 2개구를 걸쳐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남성하고 접촉된 사람들은 전부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지금 엄중 대처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금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네.
감염병 예방법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형량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예. 네, 치료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단 가운데 하나로 완치자의 혈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 치료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작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예. 회복기 혈장을 이용한 치료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동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환자분들이 어떤 질환을 앓고 나면 회복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네. 뭐 항체와 같이 그 바이러스나 원인 병원체에 대해서 쌓을 수 있는 면역계 물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고 사실 이번 코로나19에 처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뭐 에볼라나 또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메르스 때 환자분들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도 이런 치료 방법이 적용되었던 네.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적용 후에 평가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또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잠실, 그 서울 잠실 운동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이 워크스루 방식의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이 내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님, 최근에 수도권 해외 유입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잠실 종합운동장 하면 되게 넓고 또 약간 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방역에 네. 한 가지 잘하고 있었던 점이 네. 이제 검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네.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경증인 부분의 분들에 대해서도 위험도가 네. 있을 때 검사를 해서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증상자는 입국 당시 검역소에서 걸러질 거고요. 네.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무증상자이실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검사해서 찾아내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검사의 의미를 저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 네. 그 시점에 검사에서 양성이라면 그것은 환자로 분류한 데는 문제가 없지만 네. 음성이라고 나왔을 때는 이분이 감염되지 않은 것인지 혹은 감염이 됐지만 아직 발병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입국한 상황이라면 앞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주간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와 같이 격리 조치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만 네. 우리 국민들 내국에 이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에게 전파되는 이런 사례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한국과 외국에 관련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잖아요. 그렇다면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를 서울 잠실이 아닌 만약에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인천 지역에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예. 있죠. 근데 문제는 입국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만 집중해서 하려면 예. 밀집도가 너무 높아지고요. 또 혹시 그 안에 소수의 환자가 있고 다수가 환자가 아닌 경우에 예. 모여 있는 상태에서 전파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까지를 생각하면 예. 현장의 어려움, 혼란, 또 그런 전파의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한 곳에서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림픽 연기 결정 후에 급증세를 보인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이 불안감 조성 등의 이유로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아베 내각이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태를 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환자가 26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환자 수가 3,200명을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가 강요들과 회의를 하거나 네. 이럴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거든요. 강요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재정자문회의라고 열렸는데 민간위원까지 포함해서 같이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그 회의장에 아베 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고 네. 다른 강요들도 전부 마스크 쓰고 민간위원들도 마스크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 국회 아마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회의할 때 굉장히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네. 토론하듯이 그렇게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일본 스스로도 아니 강요들이 이렇게까지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방안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강요 회의를 하면은
강요들이 절반씩만 참석해라. 네. 다 한꺼번에 참석하지 마라. 왜냐하면 누가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둘째로 아베 총리가 감염되면 이건 또 일본 국가의 자존심과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소다로 총리하고 아베 총리가 번갈아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해라. 네. 이런 대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에는 근데 지금 보이는 화면에는 바로 옆에 이제 아소다로 부총리 마스크 써서 정확히 안 보이는데요. 아소다로 부총리로 보여져서 보이는데 뭘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 정부는 또 마스크 품귀 현상 해소에 대한 답으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이 1000마스크 2장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최 교수님, 그동안에 이 1000마스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실제로 될까요? 이제 필터를 갖고 있지 않은 예. 마스크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마스크가 쉽게 젖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세균의 증식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이죠. 네. 물론 이 면 마스크라고 해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올바른 마스크의 착용 방법을 지키고 네. 좀 깨끗하게 사용한다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방역용 마스크, 필터가 있는 마스크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최근에 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마스크를 안 쓰다가요. 유럽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하는 국가 또 도시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어떤 효용성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만 명을 넘긴 뒤 13일 만에 20배가 급증했고요. 하루 동안에 1,200명 넘게 사망했고요. 네, 이제 10만 명에서 20만 예. 명까지 가는데 5일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확산세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일단 뭐 최대 확산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8천 명이나 늘어서 83,712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이 네. 소방관이나 응급 의료 요원들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요.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1,400명이나 확진자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뉴욕주의 경우에 의료법인 최대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놀셀 헬스 같은 경우에는 네. 470명의 직원이 지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뉴욕주에 인접해 있는 뉴저지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공호흡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네. 병원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뭐 각 주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좀 응급 의료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바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4월 2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976명이며 이 중에 해외 유입이 601명이고 외국인은 50명, 절대 다수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이 중에서 5,82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9명이고 격리 해제는 261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보게 되면 대구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검역이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83.3%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개별 집단 발생의 사례를 보면 먼저 서울에서 송파구에 소재한 의료기관 서울 아산병원에서 3월 31일 확진된 화나 1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지만 일단 화나의 원내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 그리고 접촉자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에 소재한 2개의 의료기관인 제2미주병원 그리고 대실요양병원에서 전날 대비 13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서구에 소재한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는 전일 대비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12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전일 대비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총 2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진주에 소재한 스파 관련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서 역학조사와 선별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로부터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최 교수님, 지금 미국에서 13일 사이에 20배의 어떤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전에 김영주 변호사가 말한 대로 의료진뿐만 아니라 소방관, 경찰, 구급요원 등의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공공 방역 체제의 어떤 붕괴를 가속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환자가 폭증하게 되면 네. 그 절대적인 환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감염된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던 분들인지가 중요한데요. 예.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된다면 당연히 의료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고요. 네. 또 뭐 경찰이나 소방관들께서 감염이 된다면 사실 이런 감염의 상황에서는 민심도 흉흉해지고 또 국가에 따라서는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의 컨트롤이 예. 어려워지는 또 치안에 있어서까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콜레테럴 데미지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집니다. 예. 네, 그러면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의 일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민 위험 인식 3차 조사를 진행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를 좀 연결해서 잠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순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명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19가 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일상의 절반 이상이 정지했다는 느낌을 드러냈다. 이렇게 지금 조사에 나타났다죠? 예, 저희가 3번 측정을 했었거든요. 예. 한 문항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질문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그 답변의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1월 말, 2월 말, 그리고 지난 3월 말에 재보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내 일상이 절반 이상 정지했다라고 네. 하는 답변이 1차 때 48%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네. 3차에서 그 비중이 64.5%로 사실 꽤 늘었죠.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이미 그 매번 브리핑이나 보도자료에 나오지만 신규 확진자 숫자는 지난 신천지 사태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일상은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사실 일상이 계속 정지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일상 정지가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대구 경북 주민이나 주부들 그리고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는 학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의 국민들에게서 더 큰 일상 정지가 있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건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차, 2차, 3차 조사에서는 이게 어떻게 실천하는지 좀 변화되는 양상도 관측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봤어요. 예. 저는 1차 때부터 계속 질문을 한 게 뭐 기침 예절을 지키십니까? 손을 네. 씻으십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십니까? 다중이용 시설을 자제하십니까? 이걸 계속 물었거든요. 예. 근데 1차 때에 비해서 3차에 와서 10% 이상 실천율이 올라간 게 바로 지금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한다. 예. 다중 밀집 이용 그 시설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곳을 자제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 잰 게 3차에 처음 넣은 것이 사람을 만나는 대면 접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처음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 언택트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랬더니 저도 놀란 수준이지만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되는 응답자가 내가 예전에 가족 빼고 사람을 만났던 일을 40% 수준으로 줄였다고 이제 응답을 하신 거죠. 이래서 예. 외국처럼 강제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네.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이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를 지금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이런 어떤 지켜지지 않는 요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여론에서는 드러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조사 결과상에서요? 조사를 이제 했었고 참 이게 동전의 양면이로구나라고 예. 저도 사실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거의 결사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스르는 개인이나 집단, 어떤 특정한 기관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향해서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불신을 가질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기겠죠. 그런 여론이 반영이 된 것이 저희가 한 6가지 질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려면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게 중요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네. 가장 높게 나온 게 이제 나처럼 내 가족처럼 지키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집단과 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는 응답이 전체 6개 중에 1등으로 나온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질문을 설계할 때는 이제 아프면 쉬어야 되고 아프면 학교 가지 않아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이게 쉽지 않아서 이 질문이 1등으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가 네. 가장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그보다는 이 나와 다르게 이 지키지 않는 사람, 위반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페널티를 더 높게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면 쉬어야 된다. 이 답변이 그럼 2번째로 나왔습니까? 예,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생활 방역과 일상 방역이 되려면 아프면 쉬고 아프면 직장이나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거를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는 지원책과 제도 마련이 거의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해서 네. 거의 공동 1등으로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미디어들이 코로나19 관련되는 보도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접할 때 떠오르는 감정이 세 차례 조사에서는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게 좀 관측이 됩니까? 예, 아주 잘 관측이 되고요. 한마디로 예. 정리를 하면 슬픔과 불안이 늘어나고요. 분노나 충격, 공포 같은 감정이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전체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10% 수준이기는 10%가 안 되는 수준이지만 1차에 비해서 슬픔의 감정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예. 3차 때는 1, 2차와 다르게 왜 그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라고 개방형으로 직접 쓰시게 했는데요. 네. 이게 참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 슬프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아프지 않았어도 될 사람이 아픈 것을 보면서 그 고통이 느껴진다와 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그리고 내 이 생계에 들이우게 될 위기감이 크다. 이게 슬픔을 이제 일으킨다라는 게 의미가 있었고요. 예. 불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늘었는데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의 문제에서 집단 감염이 이제 늘어나고 해외 유입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이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걱정이 네. 불안을 줄이지 않고 느렸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적에 객관적으로 환자 숫자가 줄어들었다고만 해서 안심하십시오가 당연하게 기대되는 게 아니라 네. 현실 생활에 밀착된 세심한 소통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좀 전에 유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요. 이 코로나 관련된 뉴스를 접했을 때 드러나는 이런 부정적, 정서적 반응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이 코로나19 정보에 우리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몰두하는 이런 양상도 좀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건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예. 그동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지적들이 많이 됐고 우려도 많이 있었지만 예. 객관적인 수치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앙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중요하게 언급하신 내용들을 문항으로 개발을 해서 한번 측정을 처음 이제 3차에서 해봤는데요. 네. 총 5개 문항으로 했는데 가장 주의할 거 저는 이제 한 10명 중에 한 2-3명 수준이 아닐까 했는데 그 2배.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명 내지 4명 정도는 내가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코로나19 정보를 검색하고 네. 또 이건 굉장히 사소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신경을 거기 쓴다는 정보 집착이 전체 5개 문항 중에서 그렇다의 응답이 제일 높았었고요. 네. 다행히도 코로나19 때문에 예를 들면 불면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거는 별 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지나친 정보 집착이 나한테 있는 것 같다. 내가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평상시에 잘 지내던 이웃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경계한다. 와 같은 답이 나온 것은 예.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에 이 주말 전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네. 이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점은 우리 유 교수께서 연구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언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 제가 최근에 왜 미국의 그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일원이고 저명한 그 감염병 학자죠. 파우치 박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타임라인을 계획 일정표를 짜면 안 된다. 그건 바이러스가 정하는 거다. 그 말의 의미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4월 6일 날로 당시에 예정이 됐던 초중고 개학이 가능하고 그때가 되면 안심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다의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선호하시는 의사결정의 방식은 뭘 정하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자가 아니라 그때 상황에서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유예하고 연기하는 거를 받아들이자. 중요한 건 안전이다. 이런 응답들을 국민들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 전문가나 아니면 정부 당국 또는 방역 당국에서의 접근을 어떻게 보면 네. 뒷받쳐주는 그런 결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 교수님 오늘 그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그 전화 연결을 통해서 국민의 위험인식 조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원석 교수님, 이런 어떤 보도를 접했을 때는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분명히 드러내는데 슬픔, 분노, 뭐 우울 이런 게 있는데 대신에 또 그 정보에 대해서는 계속 몰두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게 소중하다는 어떤 인식이 강하게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네. 앞에서 조사의 자료를 보면 불안의 심리가 가장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고 보면 걱정이 되는데 그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지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싶어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3차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월, 2월, 3월을 했었는데요. 국민 전체가 아니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용을 저희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 전에요. 연결하기 전에는 미국 상황을 좀 지켜봤는데요. 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이 선원들을 하선시키지 못해서 지휘관이 이 상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야 했던 일이 있었죠.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핵 추진 항공모함 그 루즈벨트호의 일인데요. 이 승조원들이 결국 하선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 괌에 정박 중에 있는데요. 네. 먼저 1,000명의 승조원이 내리고 그다음에 며칠 내로 한 2,700명 정도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 이 배에는 지금 9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지금 배에 있는 승조원들을 그대로 둘 경우에 일본의 그 크루즈섬 사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승조원들이 전부 집단 감염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일단 먼저 승조원들을 검사하면서 내리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 배의 함장이 상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서한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니다. 수병들이 죽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수병들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항공모함이 핵 추진 항공모함이거든요. 원자로가 항공모함에 같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수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수 인력들은 배에 그대로 둘 것이다. 이런 네.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스페인까지 이제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확산이 됐지만은요. 이제 어제부터 들어오는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서의 확진세는 정점을 지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요. 그래도 유럽은 안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대표적인 세계 테니스 대회인 윈블던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죠. 네, 보통 해당 대회의 경우 이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치러지는 굉장히 큰 테니스 대회입니다. 그런데 뭐 앞서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도쿄 올림픽도 연기가 되었고요. 또 네.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도 지금 또 연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회가 계속해서 무슨 연기나 취소 이야기가 없어서 도대체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대회의 경우 사실 유일하게 잔디 코트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만 대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긴급 이사회 개최를 열어서 올해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1년 미뤄서 내년 6월에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최원석 그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신의 선물이라고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EU에서는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효과가 전혀 없을 거다라기보다는 효과가 아직 입증되어 있지 않다라는 네. 의미죠. 사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명확하게 효과가 입증된 약물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가 사실은 지지치료, 그다음에 보존적인 치료가 네. 되겠죠. 일부 약물들이 이론적으로 또는 실험실적인 측면에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고 이 말라리아 치료제, 뭐 하이드록시클로로카인, 클로로카인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의 약물을 네.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과가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것이 없다. 또 이 환자분들에게 지금 처음 적용하는 것들이니 안전성에 대한 측면도 주의해서 봐야 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N번방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조주빈은 이 변호인을 통해서 너댓 명과 함께 이 30여 개의 방을 운영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그러죠. 네, 지금 조지빈이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조지빈이 일단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이제 공동 운영자라고 알려졌던 태평양이라고 하는 닉네임 쓰는 그런 10대가 있었는데요. 네. 그 태평양을 비롯해서 한 4명에서 5명의 공동 운영자와 함께 운영을 했다. 네. 근데 운영한 방의 개수가 한 3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방을 운영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그 부분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근데 그런 반면에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들을 또 부정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서 한 30여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자신은 1억 원은 넘지만 수억 원은 안 되는 금액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다고는 좀 추정을 본인 스스로 잘 모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가 하면은 경찰이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또 다른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그러죠. 네, 사실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예.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서울 주민센터에서 복무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또 주민등록증 초본 그리고 이런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결해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네. 복무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를 하고요. 사실 어떤 이유가 없이 조회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도 없이 200명의 개인정보를 조회를 했고 그리고 17명에 대한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굉장히 악랄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개인정보를 통해서 협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피해자들이 직접 알려주지 않은 정보까지도 따로 이제 외부에서 알아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악랄한 범행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검거되거나 자수한 사람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런 반성문이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상황도 좀 정황이 있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예. 좀 공부하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한 거죠. 네. 한 2만 1,000명 정도가 가입한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일종의 모범 반성문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근데 그게 뭐 한 사람이 올려두는 것이 아니고요. 금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게는 한 5만 원, 많게는 한 100만 원까지도 거래되는 예.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반성문이 그냥 하나의 반성문이 있는 게 아니고 지하철 성추행이면 성추행, 뭐 아니면 성폭행이면 성폭행 예. 이런 식으로 범죄 유형별로 어떻게 반성문을 써야 하는지 그런 내용도 다 분류가 돼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방 안에 들어있는 카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첨삭 지도 같은 것도 해주더랍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로 볼 때 지금 검거된 가해자들이 이런 그 모범 반성문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감형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진정성 있는 사과가 거기에 수반되어야 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반성문 갖고 와서 조금 수정해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예.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으로부터 추정되는 인물에게 이 성착취 영상 제작을 의뢰하고요. 또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170개 만든 이 30대 남성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년이면 적정합니까? 아니면 높습니까? 적습니까? 현재 선고 사례로 봤을 때는 좀 일반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사람이 했던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해자가 10대 여성인데요. 네. 10대 여성 등을 협박을 해서 강요를 해서 170여 개의 성착취 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해당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 소지만 해서 17,962개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까스로 추정되는 사람과 같이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오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작년 3월에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인물입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이 가까시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인물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어와라. 그런데 이 성착취 영상 어떻게 보면 주문했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가학적인 특정 성적 행위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영상이 이 가까시라는 인물이 N번방을 통해서 올려진 영상 내용물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가까시라는 사람과 함께 이것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러한 김 씨의 범죄는 선고가 가능했던 형량의 범위는 최저 2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3년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면 하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를 받은 것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법조인들은 이게 굉장히 선고를 높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게 한 게 아니냐라는 네. 부분에서 형량 자체가 일반적이지만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 텔레그램상의 닉네임 태평양 이 10대입니다. 이모 씨가 이 경찰청에 공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금 16살이잖아요. 예. 16살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도 좀 놀라운데요. 네. 지금 작년 11월 한겨레가 이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거 정말 수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기들끼리 좀 불안감을 표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그 태평양이라고 불리는 이모군이 서울경찰청 사이버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공문서를 그러니까 사칭한 거죠. 네. 위조해서 공문서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텔레그램 방을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자들한테 그걸 이제 공문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경찰이 이렇게 가상 그 화폐를 통해서 가상 계좌를 통해서 그동안 돈 입금하고 이 방에 들어왔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했다. 네. 운영자들은 다 그런 정보를 제출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그 공문서에 담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다른 박사방뿐만 아니라 다른 텔레그램 방 운영자들한테 너네들 이거 이제 다 제출해야 된다라고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수사 상황을 다 훤히 꿰뚫고 있고 내가 이런 공문서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허세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익명이 보장된 이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른바 채팅 앱으로 불리는 이곳이 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노출이 돼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죠.
이른바 랜덤 채팅이라고 예. 합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인데요. 사실 해당 부분은 회원가입도 없이 아이디가 생성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성인 인증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곳에 들어간 10대 청소년들, 여성 아이들이 뭐 어떤 사람과 채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개인 정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미성년자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뭐 개인 신상에 대해서 노출을 하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영상을 요구를 하는데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럼 네가 알려준 이런 개인 정보를 통해서 주변에 네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이것에 범죄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10대 여성 인권센터의 경우는 이것을 방심위 측에 2014년부터 제발 성인 인증이라도 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 어플리케이션만 규제를 할 경우에 굉장히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2016년에는 어떤 걸 했냐면 고발을 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단 성매매가 굉장히 횡행했기 때문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알선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났거든요. 네. 물론 이게 직접적인 알선은 아니지만 알고도 이것을 방조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무책임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N번방과 박사방 등의 피해자에게 불법 영상을 삭제하는 것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러니까 여가부 산하의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피해자 50여 명의 그 피해 영상물을 이게 숫자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는 작업을 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피해자라고 알려졌다고 하는 사람이 74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50명 정도밖에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흥원 쪽에서는 우리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이런 영상물 삭제 지원을 해줄 테니까 피해를 받으신 분은 와서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네.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가해자가 15,000명이라는 거고요. 지금 그 피해자의 영상물이 또 다른 방으로 자꾸 옮겨지면서 지금 확산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운로드를 받아서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완벽하게 지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또 남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삭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이 17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는 이 17명으로는 아무리 지운다 하더라도 너무 부족하다.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니 네. 차라리 유관기관인이 전부 다 합동으로 특별 지원단을 만들어서 이런 영상물 지원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다루겠습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을 맡은 서지영 검사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또 뭐 지적을 했죠. 네, 일단 발언 자체는 네. 뭐라고 했냐면요. 호기심에 들어왔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게는 좀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치 호기심이라는 것이 나쁜 의도가 아닌 것처럼 호기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가 그만둔 사람은 용서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서지영 검사는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호기심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뭔가 절도를 할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마치 호기심이라는 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직 검찰 간부와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한 내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제기된 의혹 어떤 내용인지부터 개요부터 한번 볼까요? 네,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이제 신라젠 대주주였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테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 좀 제보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 내용이 일단은 뭐 취재를 좀 심하게 한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시에 이 대표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현재 검사장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으니 뭔가 어떤 비위 사실을 제보를 해라라고 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말뿐이었다면 이것이 그냥 뭐 허세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어떤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한 이런 녹취록을 제시를 합니다. 네. 해당 녹취록에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에게 알려주라. 수사팀의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 좋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입장을 네. 전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비춰지거든요. 지금 해당 보도가 나가게 되자 이 검사장, 지목된 검사장은 이 기자가 자신을 뭐 이용을 했다라고 해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자신은 그런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고요. 채널A 측에서는 메인 뉴스를 통해서 입장을 말하기를 일단은 내부적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외부 인사 자문위를 통해서도 검증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법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겁니까? 지금 언론 보도와 네.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검사장은 이번 이제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네.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은 해당 언론의 기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해당 언론에서는 지금 해명을 하기를 그런 사실을 지금 거론되는 검사와 얘기한 적이나 취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검사하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널A에서 지금 문제가 된 기자를 상대로 해서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 진상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내부 감찰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입장을 좀 밝혀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그냥 뭐 대화 내용이 있었다 이런 것에서 나아가서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녹취록의 진위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대화가 나눴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감찰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네, 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검찰과 언론의 어떤 유착 관계가 관련된 게 이게 지금 이번 사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언급을 하기는 좀 조심스러웠던 입장 같고요. 앞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지는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을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난 3년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끝없이 싸우는 그렇게 해서 경제를 망치고 민생당이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MF보다 더한 태거 위협, 코로나19 노동 위기를 막는 최전선에 서겠다. 지금부터는 최민희 전 의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첫 행보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지역구 마트를 찾았고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마을버스 종점을 갔습니다. 뭐 장소에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있죠. 있어요? 우선 예. 지금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권자 찾아 산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를 가도 유권자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지하철역도 과거 지난 선거에 비해서 지하철 유동 인구가
오늘 보니까 한 3분의 1로 줄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건데 네. 이낙연 후보의 경우는 자영업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국난 극복,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정치를 하겠다예요.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이 버스 종점으로 간 것 역시 일단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간 건데 네. 버스 종점에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차 타는 승객도 있지만 운수 사업자들, 그다음에 운전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나름 내가 서민들을 챙기고 있다, 어려움을 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역시 문재인 정권 심판을 내걸었는데 아마도 황교안 대표는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이낙연 후보의 품격 있는 언어와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하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다 네, 최민희 의원이 동의하는데. 다 동의하셔서 가만히 네. 계신 거예요? 너무 기세요. 그래요? 네, 짧게 1분, 1분. 네, 짧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첫 행보 중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전날 밤에 광화문에서 출정식 비슷하게 했습니다. 네. 나라 살리기, 정권 심판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 경제 심판 이쪽으로 정치적 대결 구도로 확실히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총리는 후보는 오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트를 갔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소비를 진작시켜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식 캠페인 하는 분을 만났어요. 네. 좀 요즘에 많이 먹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좀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난 극복을 위해서 국민들이 다 같이 동참을 좀 해주십사 간곡히 호소하러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은 이제 대표 이낙연 후보는 대표는 아니지만 대표급이죠. 말하자면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이니까 대표이지만 자기 지역구가 있으니까 조금 지역구 쪽에 있다면은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또 여권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가 없는 리베로 역할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의 역할을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그 황교안 대표가 아까 말한 대로 저 자영업자들 그런 쪽을 찾는 측면에는 지금 저 통합당에서는 현재 여론조사 굉장히 이제 통합당이 안 좋게 나오는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른바 지금 아마 여론조사 전문가이시니까 또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 통합당 자체 분석은 이 여론조사에 자영업자들이 잘 안 잡힌다는 겁니다. 안심번호가 이게 주로 화이트 칼라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잡혀서 자영업자들이 핵심 지지층인데 네. 이게 여론조사에 안 잡힌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이 방문에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 민생당의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요, 그 송파구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출정식을 가졌고요.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요, 경기 고양 그 지축 차량 기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토 대종주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는 소식이고요. 대구 수성갑에서 5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대권 도전을 선언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죠. 예. 왜냐하면 지금 무소속에 구청장을 지녔던 이진훈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사퇴를 하고 옆 지역에 홍준표 후보 쪽에 선대위원장으로 가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통합당 기반의 그 보수 성향이 있는 표가 네. 좀 더 주호영 후보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김부겸 후보 쪽에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회심의 반격 카드를 던져야 하는데 결국은 남은 카드는 대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정치인으로 키워달라. 대구가 야당의 대권 후보도 키워주고 네. 여당의 대권 후보도 키워줘라. 이런 어떤 도전자 포지셔닝을 한 거거든요. 정확한 분석이신데 제가 사실 그 직전에 김부겸 진영에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대권 도전 그 선언한 의미는 뭐냐 물었더니 몰라서 묻느냐 오히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이런 뜻이 내포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구 시민들에게 과거 이제 그 대구에서 직접 배출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 끝인데 네. 그 물론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대구에서는 본인들이 뭐 배출했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어제 직접 대구 출신 대통령으로는 지금 거의 이제 30년 만에 새로운 어떤 씨앗을 대구 시민들이 뿌려달라. 쉽게 말하면 김부겸 게임 브랜드로 가겠다 이겁니다. 김부겸 후보의 제가 메시지 자세히 봤는데 되게 좀 정교하게 짜놓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대구에 대선 후보가 두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진보 하나, 보수 하나. 그럼 여기서 보수 후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옆에 수성을에 있는 바로 홍준표 후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에 불만이 있는 보수 진영들, 황교안 대표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서는 나를 밀어달라라는 이제 좀 넓게 치는 그물을 넓게 치는 식인데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붙이면 김부겸 후보가 지난번에 비해서 두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경쟁자가 김문수 후보였지 않습니까? 아주 강성 이미지였잖아요. 보수에서도. 근데 지금 주호영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도 조금 온화하고 중도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김부겸의 장점을 조금 상쇄시키는 충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열린민주당 이슈 있지 않습니까? 뒤에 우리 나오겠지만은 뭐 검찰과의 충돌 같은 게 수도권에서는 뭐 플러스 요인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게. 근데 TK 지역에서는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김부겸은 판을 키우냐, 이게 중요하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판이 주호영 후보의 페이스로 가면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호영 후보의 그 스타일이 굉장히 지역 밀착형, 저인망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머물러서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그럴 때는 판을 흔들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잘 보셔야 할 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대구 같은 데는 만약에 김부겸, 주호영이 붙어 있다. 그러면 김부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는 20표가 범여권표가 숨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보수당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차이 진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인물을 따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선전하면 선전할수록 옆 지역구 김부겸 후보도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좋은 지적인데 바로 제가 오늘 김부겸 진영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한테 대구에서 이제 대권 후보 좀 키워주이소. 김부겸, 홍준표 키워주이소. 지금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게 그 진영에서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말입니다. 그 김부겸 후보랑 그 맞붙는 주호영 의원도요. 본인도 이번 총선에 승리하게 되면 역시 통합당의 대권 후보군에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수도권의 주요 격전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분수령으로 꼽히는 부산 경남 지역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네 분 먼저 부산에서 좀 주목하는 지역, 선거구 어딘지부터 말 짧게 하시는 박시영 대표. 네. 저는 그 사을 제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낙동강 벨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5곳이 있는데요. 그 낙동강 벨트에서 3석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부산 전체 의석수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18석 중에 지금 6석이거든요, 민주당이. 6석을 수성하려면 최소한 낙동강 벨트에서 3석 이상을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최인호, 전재수 이런 쪽은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 있는데 사을이 조경태, 이상호 두 분이 붙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론조사 해보면 거의 박빙이거든요. 거기서 과연 이상호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민주당이 6석 이상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 그대로 낙동강 뭐 하구 쪽에 있는 지역구를 말 그대로 낙동강 벨트의 제일 밑에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저는 김영춘 의원 지역구, 부산 진갑.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말 우후죽순처럼 대권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대권 후보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대권 후보는 역시 김영춘 의원이 이번에 당선되면 샛별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지금 부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고, 서병수 같은 역시 부산진갑 통합당 후보가 역시 통합당의 부산 선대위원장이다. 선대위원장끼리 붙었어요. 또 그리고 좀 선수로 봐도 김영춘 후보가 지금 3선에다가 장관까지 지낸 분이고, 서병수 후보 역시 4선에 부산시장까지 됐습니다. 뭐 급수들도 제일 지금 헤비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이게 당을 걸고 부산 대첩에 아주 선두에 선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승리를 갖고 가느냐, 이게 전체 부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도 부산 진갑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낙동강 벨트 쪽은 그래도 민주당의 저력이 있는 곳이고, 부산의 중심을 봤을 때 지난 총선에서는 해운대 쪽에서도 상당히 약진을 했습니다. 근데 해운대는 서울로 치면 좀 강남의 이미지가 있는 곳이죠. 근데 지금 그쪽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심이 어디냐? 부산 진갑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뭐 강북, 강남 여기는 한 종로구, 중구 정도 되는 이미지. 그러니까 김영춘이라는 사람의 상징도 상징이지만은 이 중심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민주당이 지키느냐, 혹은 통합당이 여기를 무너뜨리냐에 따라 가지고 부산 전체 판이 확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그래 저는 뭐 답변 질문을 드릴 때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어떤 공천의 어떤 이야기 중에 좀 파고를 좀 높였었던
뭐 이현주 후보 쪽에 있는 뭐 부산 나물 쪽도 한번 지목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셨어요. 이것도 아니 사실 그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이제 이현주 후보가 최근에 보면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심지어 뒤지는 것도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현주 후보 쪽이 좀 억울하다는 것은 그런 조사를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현주 후보가 광명에서 또 부산으로 옮긴 어떤 그 사실 또 그다음에 당도 지금 사실 민주당에 있었다가 국민의당 갔다가 전진당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통합당 왔잖아요. 네. 이 당적 이전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파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네. 박재호 의원이 네. 후보가 굉장히 스킨십을 잘해요. 대중 친화력이 굉장히 맞습니다. 뛰어난 후보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접근하기가 이현주 후보가 조금 초반에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역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통합당이 굉장히 인적 쇄신을 강하게 했습니다. 부산에서 물갈이를 세게 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쪽은 물갈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방어형으로 했죠. 예, 네. 경선을 치러서 몇 군데 하고 전략 분석 한두 군데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부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넥스트 부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누가 제시하느냐 여기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최근에 대통령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도 조금 올랐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리얼미터 결과도 그렇고요. 네. 그것이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또 관전 포인트 그래서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사실 그 부산 남을 경우에 재미있는 게 어제 이현주 후보 쪽 재미있다기보다 눈길을 끄는 게 이제 이현주 후보 쪽에서 불륜설을 이제 민주당에서 불륜설을 유포를 해가지고 내 명예를 훼손했다. 어떤 여성 정치인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이슈를 띄워 올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재호 후보 쪽에서 워낙 이제 그동안 조직을 나름대로 다졌고 또 온화한 이미지, 스킨십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인물 대결 아마 그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불꽃을 튀기는 형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천을 할 때 만약에 저 지역에 오랫동안 그 지역을 닦은 미통당 후보가 나왔다면 저는 뭐 박재호 후보가 고전했을 것 같은데 이건 어쨌든 그 새로운 사람이 거의 이제 경선은 했지만 내려간 거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를 예견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물갈이를 확 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무소속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다가 거의 다 주저앉았습니다. 부산 진갑 정도를 제외하고 주저앉아서 바람을 한번 몰아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코로나19를 예측 못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 더 재미있는 건요. 예. 부산 지역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그 지금 중앙당의 입장과 좀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박재호 후보는 그걸 분명히 했어요. 조국 등 인사 문제는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인정한다. 네.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둘째 위성 비례정당 만드는 거. 나 반대한다고 중앙당에 분명히 얘기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에서는 우클릭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또 그래요. 굉장히 네. 눈에 부산 낙동강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 민주당 쪽은 네. 어쨌든 그 부산 독식이 그동안 이루어졌는 이 피해가 컸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서병수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정부 대응에 대해서 빵점이다, 0점이다 이렇게 예. 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에 대해서 과연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요. 부산에 할 말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부산이 이렇게 많이 부산 바쁘세요. 전문가들이. 네, 경남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 격전지 중 하나가 바로 그 양산을이죠. 양산을 하면 다 아시잖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 사저가 있죠. 사저가 있는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하고 미래통합당 나동현 후보가 박빙인 것 같아요. 박빙입니다. 예. 왜냐하면 나동현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을 지냈던 그러니까 지역 일꾼이죠 한마디로. 그다음에 이제 김두관 후보는 경남지사도 지냈고 또 대권에 예전에 나섰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거물급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지역의 최대 관심 포인트는 과연 봉하마을이 과거에 김해을 지역이 노무현 대통령 사저인데 거기가 이제 관광지가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네. 과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 사저가 어떤 식으로 조명을 받을 건가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시민들한테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김두관 후보가 제대로 자극을 할 수 있느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향배가 좌우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 기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저는 좀 지역이죠. 민주당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양산이 원래 그 현역 의원이 있었는데 다 불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 밀착형 후보가 통합당에서 나왔고 김두관 후보는 거물급 인사는 맞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양산 지역이 아니라 좀 먼 쪽에서 온 분이고 그리고 김해하고 양산의 상징성을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봉하마을에서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고 동네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문 대통령 양산 사저는
저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문 대통령 다 아시지만은 좀 가면은 책 읽고 이런 스타일이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있는 쪽은 조금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김해보다는 양산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양산 출신 중에 양산 사는 거주민 중에 남해 출신 꽤 많아요. 그거 남해 출신 많이 삽니다. 거기. 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되게 밋밋할 뻔했고 김두관 지사 처음에 내려갔을 때 주목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대권 후보의 판으로 키워줬던 게 사실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김두관 후보가 사실은 상당 기간 대권 후보로 떠오르다가 이제 네. 그런 후광이 사라진 상태인데 이 양산을 해서 다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꽤 민주당의 플러스 많더라고요. 요인이 있는 게 여기가 지하철이 연장되고 신도시가 돼가지고 젊은 층들이 부산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이제 바로 인근에 있는 신도시처럼 그런 성격으로 좀 변하고 있는 사실은 저 김두관 후보는 그 비문 후보의 계열이기 때문에 지난 이번 기국회에서 의원으로 계시지만 상당 어떤 부분에서 저는 제가 직접 취재하면서 느낀 건 중앙당 입장에서 좀 찬밥 신세였다.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공천을 제대로 받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전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는데 근데 이 지역 갈 때 당이 요청해서 간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지금 PK가 4년 전과 달리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지역이 되니까 굉장히 갑자기 이제 비중이 커진 거예요. 저는 김두관 후보가 굉장히 그 점에서는 본인에게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사력을 다해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살리지 않을까 이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양산에서요. 좀 서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이 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하고 또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가 여기도 또 접전 양상이에요. 여기는 되게 의외입니다. 네. 저는 조용히 김태우 후보가 앞설 걸로 앞서갈 봤는데. 줄 알았어요. 네. 별로 이제 충돌도 없고 조용하게 아주 앞설 줄 알았는데 이게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김태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저 지역에서는 당에 대한 뭐 지지세가 강하다. 제가 바로 요쪽 그러니까 서경남 지역 지금 굉장히 사실은 통합당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이분들 여기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면은 유권자들이 그러는데요.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 근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이 걱정이다. 저기 왜 저러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붙어 있는 그 정도로 지금 통합당에 굉장히 많이 뭉치는 분위기가 확연히 감지되고 있는데 네.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김태호가 아무리 우리 고장 인물이지만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좀 당에 통합당에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부 보겠습니다. 경남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거제가 박빙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천이라든가 이런 진주라든가 이런 데가 아직은 통합당 후보가 앞서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보다는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외로 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막상 선거전에 들어가 보면 이 스킨십 워낙 잘합니다. 김태호 후보가. 저는 그래서 김태호 후보의 우세를 점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기도 뭐가 있냐면 지금 야권에 그 정말 제대로 된 대권 후보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김태호 전 지사가 만약에 여기서 살아나면 저는 이제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오르기 때문에 인물을 키워주자는 분위기가 막판에 휩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분석이 맞으면 통합당 참 당혹스럽습니다. 통합당으로서는 무소속으로 지금 대구와 경남에 나온 김태호, 홍준표 대권 후보가 키워주고 본인들은 의석 뺏기고 유승민 뭐 그렇죠. 여기다 원외 내지 당 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권 후보가 돼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기 이런 분들을 너무 이렇게 내쳤다는 평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봐야겠죠. 또 하나 격전지로 강원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 보면 전국적인 지명도 갖춘 의원들이 여당, 야당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느 지역 주목하시나요? 춘천 주목합니다. 춘천이요? 네. 김진태 후보하고 허영 후보 지난번에 이제 허영 후보가 한 3점 몇 % 차이로 졌어요. 강원은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8군데 중에 민주당 하나밖에 이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전했고 물론 춘천은 강원도에서 대도시이기 때문에 민주당 세가 센 곳입니다만은 그때 4년 동안 허영 후보가 이제 칼을 갈았고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물론 뭐 압도적인 차이는 아닙니다만 허영 후보가 조금씩 앞서는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허영이 이긴다면은 민주당이 강원도의 나머지도 많이 넘어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김진태가 이긴다면은 이 도전을 그래도 이 통합당이 조금 뿌리친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지역구인 거죠. 김진태 후보가 당대표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책을 많이 키웠죠. 존재감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태극기 부대 쪽의 입장을 너무 지나치게 대변한다. 이런 인식 때문에 호감도는 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 틈에 이제 허영 후보가 한 4년 동안 열심히 밭을 갈았고
그런 측면에 지금 박빙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은 이광재 후보가 나선 원주갑이다. 왜냐하면 이광재는 단 한 석이 아니다. 그 지역이. 중요하죠. 이광재 바람이 불면 강원도 8석 중에 절반이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이광재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되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통합당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1위였던 그렇죠. 대변인 출신 예. 박정호 후보가 나왔는데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또 무소속의 민주당 탈당 후보가 권성중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블 스코어가 난다는 얘기는 이광재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센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강원도는 큰 인물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이광재에 대한 미련, 기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좀 지도를 놓고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춘천은 여기에서 구리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가는 곳이고 원주는 충북하고 강릉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중심지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광재 후보가 원주에 간 것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광재는 강원도 어디다 내놔도 된다. 그럼 오히려 더 험지 쪽에 가는 게 나을 수 있지도 않냐라고 봤겠지만은 원주라는 지리적 중심으로 가는 게 사통팔달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한 것 같아요. 저는 강릉에 관심이 갑니다. 이게 권성동 재밌죠. 의원이 물먹은 지역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관심이 가냐면 권성동 의원이 컷오프되고 박근혜 정부 때 장관했던 홍윤식 후보를 이게 네. 공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탄핵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무소속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과연 미래통합당 쪽 무소속의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 중요한 단일화 안 됩니다. 이 지역. 예, 그러니까 여권도 이제 마찬가지. 6일까지 권성동 단일화 안 됩니다. 단일화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분 후보 모두가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단일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권성동 후보하고 또 최명희 그 시장 출신이거든요. 이분하고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게 확인이 되는 아니, 거예요? 좋지 좋지 않다는 않다고 알려져 여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네 분 다 당선 가능권에 있어요. 지금 예. 보면 네. 특별히 앞서 있는 후보가 없다는 저는 거예요. 한 분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게 네. 아니, 4명 중 한 분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분의 단일화, 한 한 팀. 팀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득이니까요. 단일화라는 게 당대당 단일화가 가장 어려운데 이건 미래통합당 성향의 단일화는 무소속일 때 단일화는 비교적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미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두 분은 박빙 맞는데요. 네. 한 분은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 분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관심은 저는 권성동 의원의 당선 여부다. 저는 이 지역의 관심 이유는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될 지역이다. 누가 재밌네요. 되든 만약에 사자구도 아니 끝까지 그러니까 간다면 득표율, 그렇죠. 득표율. 구도 간다면요. 근데 어느 선거보다도요.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강원도 지역 이렇게 주목받는 게 강원도 왜 분들하고 그런가요? 이야기해 보면 그래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인기 좋은 적이 없었다. 한 20년 총선 치르면서 그게 항상 이광재 네, 효과입니다. 항상 무관심 지역이 저도 지금 이광재 효과 플러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김진태, 허영 재밌는 승부들이 곳곳에서 네. 벌어지고 제 있어요. 차례를 빼셔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두 군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라는 건 영동과 영서가 좀 과거에 많이 구별이 됐고 영동은 보통 대부분 저희 보수 정당이 많이 그동안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강릉에서 보수 정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보수 정당 계열 후보들을 합치면은 지금 저 민주당 후보를 압도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저 완전히 그냥 4분 오열돼가지고 거의 4명이 비슷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국면이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영서에서는 역시 뭐니 해도 이제 이광재 전 지사의 컴백인데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광재 전 지사는 친노이긴 하지만 비문이고 이번 이 정권 들어서 역시 초반에 굉장히 찬밥 먹었습니다. 그동안 그 정권 들어와갖고 연말마다 사면을 기대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갑자기 되면서 그 총선에 어떻게 보면 급히 소환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4년 전보다는 정권 심판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럼 저도 당에서 비문이에요? 비문이에요? 아니 뭐 저는 지금 그 얘기 말씀드린 건 아니고 나가서 싸우시고 싸운 건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해요. 네. 강원도가 네. 보수 색채가 원래 강했는데 이게 네. 약간 바뀌었어요. 그걸 중요한 아셔야 얘기예요. 돼요. 네. 뭐냐면 접경지대의 규제가 대규모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기도 북부권, 강원도. 네. 그래서 그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강원도 조민들은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이익이 실현된다는 측면. 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이 속초나 고성 이런 등등 동해 이쪽이 속고향이라고 하죠. 네. 상당히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KTX 때문에 개통된 것도 영향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보다는 보수 색채가 대표님께서는 옅어졌다. 속고향에서도 이른바 속초 고성 거기도 지금 싸움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네. 2018년 그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이어지면서요. 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하고 좀 밀접하게 좀 네. 연동되는 게 있고요. 또 남북 화해 기류랑도
또 밀접하게 본다는 거예요. 수도권하고 되게 달랐는데 수도권은 약간씩 비슷해지는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요. 이거 잘하면 진영별로 후보 단일화가 되면 판세가 크게 출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국적으로 단일화 움직임 있는 지역 중에서는 좀 주목되는 지역은 어딜까요? 단일화하면 여기는 판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당연히 심상정 의원이 나온 고양 지역구죠. 네. 거기에서 만약에 단일화가 일어나면 단일화한 후보가 당선됩니다. 근데 지금은 심상정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네. 그 치고 올라오는 정도가 약해서 지금으로서는 뭐 당선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문명선 후보가 단일화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 똑같아요. 셋이 비슷해요. 세 후보가. 네. 그래서 어렵긴 합니다만 막판으로 갈수록 이게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죠. 저는 거센 비난에 휘말릴 것 같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의당은 이번에 나름대로는 어떤 지금 그 소수 정당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연동 비례대표제를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물론 통합당 핑계를 대긴 하지만 정의당 입장에서 가장 지금 얄밉고 배신당한 게 바로 민주당이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민주당하고 딱 맞서가지고 정의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겠다 했는데 이 정의당 대표란 분이 당장 자기 지역구에서 지금 당선이 어렵게 되자 민주당하고 또 선거 연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많은 그 비난에 휩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지가 않을 거로 제가 보는 게 한 군데만 놓으면은 뭐 할 수 있죠. 뭐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네. 근데 예컨대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에는 이정미 전 대표가 만약에 사퇴를 하면은 민주당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걸 짜가지고 여기는 그럼 심상정 밀어주고 여기는 이정미가 죽자라는 식으로 전체 판을 짤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이미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전략적 네. 단일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양갑 심상정 의원이 나오는 지역은 단일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연수하고 창원 성사는 지역에서 이제 단일화 흐름은 있습니다. 물밑 협상은 있지만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성사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 군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6일까지 좀 지켜봐야 하고요.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니까요. 마지막은 8일입니다. 사전투표 직전. 거기까지는 네. 좀 지켜봐야 그리고 이제 역단일화라 그래야 되나? 무소속이 자기 친정 당 후보 보고 당신이 이제 양보하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데가 아까 우리 강원 강릉도 그렇지만 인천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나온 곳이 대표적이죠. 윤상현 의원하고 이제 민주당 후보하고 팽팽하고 남영희 후보죠. 남영희 후보가 이제 네. 팽팽하고 뭐 엎치락뒤치락이고 안상수 후보가 좀 쳐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만약에 안상수 후보가 포기를 한다면은 뭐 게임은 아주 쉬워진다 이런 식인데 당으로 나선 후보가 또 그렇게 사퇴하는 거는 근데 이게 만약에요 거기에 드랍을 하면 이 단일화에서 무슨 여론조사에 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이게 공천에 대한 후유증이 엄청 커집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 어떻게 윤상이 왜 잘랐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거꾸로의 결과. 그러니까 당의 후보가 있고 무소속 후보가 있을 때는 비교적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전략적 몰아주기를 할 것이냐 보수 이게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데 그 통합당이 나름대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이른바 이제 친박도 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전략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을 자르다 보니까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하고 주도했던 권성동 의원을 자른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균형을 좀 취한 결과가 이게 좀 동떨어진 미시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혁신을 잘해요. 많이 잘랐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투입된 후보가 경쟁력이 약하다. 이게 더 문제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천은 혁신이었으나 거기에 네. 컨텐츠는 아니다 이런 진단이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창원 성산 이야기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거기는 아까 가능성이 뭐, 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예요. 그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럼 그 정도로 거기 뭐 정리할게요. 진보 정치 1번지 아닙니까? 네. 권영길, 노회찬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정의당이 여영구 지금 뭐 후보하고 법료 후보 둘을 합치면 정확히 그 통합당 강기훈 후보하고 후보가 거의 맞거든요. 앞서 있거든요. 네. 예, 거기서 그래서, 이제 단일화 논의가 있습니다. 이응석 후보하고 여영구 후보. 여영구 알겠습니다. 후보 쪽에 지금 제안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무소속 출마 지역, 그다음에 또 합종 연행이 가능한 지역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선거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국면이지만은요, 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야 후보들이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겠는데요. 본인이 후보임이 좀 밀리면 딸리면 또 지원군이 나서잖아요. 네. 여야 다 지원군이 나서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지원군을 좀 주목합니까? 효과 만점이다. 아니 효과가 좀 기대된다. 아니 일단 우리가 김종인 대표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임종석, 양정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일단 이낙연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 조금 제한돼 있는 거,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투톱도 아니고 원톱이니까 좀 투입될 수 있는 전력들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이고, 그럼 거기서 이제 좀 전국구의 이미지를 가지는 거, 그리고 또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나선 것은 이제 그 열린민주당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것을 좀 제어하기 위한 양정철 원장이 전 이건 약간 우습다고 본 게, 뭐 고민정 후보 찾아가서 정책 협약식을 했는데 아니 자기 당 정책연구원하고 후보하고 그건 그러니까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인 거죠. 이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253곳 전부 다 MOU를 맺지는 않을 거고 그 정책 협약하는 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힘을 싣느냐, 양 원장의 발을 보면은 눈이 보이겠죠. 저는 저 임종석하고 유승민을 주목하는데요. 그렇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불출마를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이제 호감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사실. 되레요. 되레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상당기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연 깜짝 나와서 무슨 말을 하지? 이게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도 이제 3단계가 지금 발언을 자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좀 시기가 되니까 나타났는데, 과연 이분이 어떤 말씀하실지 오히려 관심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양정철 두 사람이 동시에 고민정 후보 지원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그 주목을 한 이유가 고 지역구 자체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밀린다거나 이런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건 전체적인 큰 판에서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같이 보는데요. 저는 결코 지금 고민정 후보가 낙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박빙이고 어떤 사소한 계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질 가능성도 있는,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박빙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역구가 지금 안고 있는 정치적 무게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양정철이 같다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정철 원장이 여기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을 향해서 좀 쓴소리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고민정이 청와대 전 대변인이었고 그 직전이 김의겸 대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고민정이 나온 데에서 김의겸, 최강욱 역시 청와대 식구였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그렇게 제2 위성정당 만드는 거 아니다라고 한 점, 이것은 굉장히 나름의 메시지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오늘 발표된 조금 전에 자연스럽게 이제 열린민주당 이야기를 이제 거론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와 비교해서 지지율의 변화가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상당히 컸죠. 컸습니까? 열린민주당이 소폭 상승했고 무엇보다도 더불어시민당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9%포인트가 하락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폭이고요. 그런 지금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소수는 또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혼란 속에 좀 놓여져 있다. 특히 이제 열린민주당의 약진의 의미는 스피커, 그러니까 대중 장악력이 뛰어난 상징성 있는 스피커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에 인터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이슈들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강욱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졌고 선명성이 부각되면서 열린민주당 쪽으로 많이 좀 그 시선이 모이고 있는 게 아닌가. 열린민주당이 올라간 것보다요 더불어시민당이 내려간 게 더 큽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더불어시민당이 내우 외환에 처해 있는 게 맞습니다. 내우라고 한다면 급조된 정당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공천 이 사람이 누구였지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다. 그다음 두 번째 이 공약 관련해가지고 계속 충돌들이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조차도 그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이게 내우가 될 것이고 외환은 이제 열린민주당이 되는 거죠. 특히 열린민주당에서는 그 검찰개혁 이슈라든지 조국 장관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치고 나오는데 더불어시민당이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면은 전체 파이가 수축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맞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맞대응을 못하면은 이제 더불어시민당은 그 부분을 계속 치고 들어오고 그런 내부 외환이죠.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시민당이 9% 떨어졌잖아요. 근데
정의당이 2.3%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2.6% 올랐어요. 그리고 3.4% 보시면 무응답층이 3.4%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대기하고 있는 3.4%는 저는 다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한국당이 얼마만큼의 포션을 유지하느냐예요. 네. 2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편의상 비례 정당을 이제 보수, 그다음에 개혁 뭐 이렇게 놓고 보면 개혁 쪽의 포션이 여전히 높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윈닝 구조가 아니라 제로섬 게임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 하나가 올라오면 하나가 빠지고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결국 양쪽 의석 합치면은 뭐 다 커지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이 그거는- 미래한국당으로 안 가고. 그러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총선 D-13이죠. 총선 이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또 총선 일주일 전부터 여론조사가 또 6일 전부터. 6일 전부터니까 네, 금지가 D-7일 것까지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언제쯤 여론조사 나오는 걸 가장 주목해 보면 추이를 알 수 있을까요? 뭐 마지막에 나오는 아직까지도. 트렌드를 봐야 되죠. 네, 트렌드를 봐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사실 더불어시민 비례 투표 같은 경우는 용지가 번호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도 지금부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저는 더불어시민당은 지금보다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네.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래한국당도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그렇겠죠. 봅니다. 정의당도 바닥을 친 느낌이에요. 좀 올라갈 그러니까 것 요 같습니다. 한 지난 주초 그때가 제일 안 좋았고 이제는 조금 회복을 하고 지지층을 다시 재결집하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네. 지지층 재결집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초기에 비례개혁 정당에 대한 정의당의 완고한 태도, 그게 원칙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완고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철회했던 분들 중에 네. 사회 경제 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시 정의당으로 가고 있다. 결국은 보면요. 지금 이제 언급되는 정당 중에요. 범진보 진영이 큰 정당이 3곳이고요. 네. 그 야당은 한 곳이에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이제 한 곳이 있죠.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그렇다면 대표적이고 그럼 국민의한국당도 이제 만약에 이제 의석이 진출하면은 상당 부분 어쨌든 이제 반문재인 전선을 같이 형성하면서 네. 정책이나 현안에서는 한국당, 통합당 쪽하고 같이 이제 공조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중간에서 네. 저 캐스팅 보트 하고 싶은데 아니, 의석수가 안 네, 받쳐져요. 봐야죠. 보수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다 만약에 석패해서 네. 낙선을 하게 되면 네. 안철수 저는 후보의 안철수 제한이 후보가 되죠. 충분히 네. 그런 걸 알겠습니다. 감안하면서 통합당과 연합전선을 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여론은 우리 저희가 4명이 말하는 거를 들으면서요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비상특집 전용의 뉴스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인생